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인간은 다른 동물의 시체를 먹는 동물인가? 인간은 초식 동물인가? 인간은 발효식품을 먹는 동물인가? 인간은 다른 동물의 젖을 빠는 동물인가? 인간은 뿌리식물을 먹는 동물인가? 아니면 잡식성 동물인가? 야생의 모든 동물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야생동물에게는 질병과 비만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질병과 비만으로 항상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은 음식을 먹기 때문일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와 99.6% 일치하는 침팬지의 식생활을 보면 된다. 침팬지도 간혹 벌레도 먹고 식량이 부족할 때 육식도 하지만 그 비율은 겨우 2%인데 과일과 어린 잎채소를 주로 먹는다고 세계적인 침팬지 학자 제인 구달 박사가 전한다. 야생의 침팬지들은 질병도 비만도 없다고 구달 박사는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은 온갖 음식을 섞어 먹는다. 거기에다 야생동물과 달리 산 음식을 불로 익혀 죽인 다음에 먹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위반이며 반역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자연의 순리대로 당신의 몸은 질병과 비만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살이 빠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야생의 침팬지처럼 펄펄 날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그것을 실제 몸으로 증명해낸 저자 그라함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죽은 토끼를 보고 사자처럼 침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얼굴과 손과 몸에 뜨거운 피를 흘려가며 마시는 모습을 스스로 상상하지 못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과 자연의 설계와도 배치될 뿐더러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론적 설계와도 동떨어져 있다. 살아있는 음식은 어떻게 살을 빼고 질병을 치유하는가? 가열되지 않은 음식이나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모든 동물의 세포 건강을 위한 최적의 자연식이다. 인간과 야생동물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인간은 음식을 요리하고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은 수의사가 필요하지만 야생동물은 수의사가 필요 없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불과 요리를 선택했을 뿐이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 길게는 5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했고 4에서 5만 년 전, 길게는 7만 년 전, 추운 유럽 대륙과 아시아로 그 영역을 넓히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불을 사용했을 뿐이다.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의 먼 조상 유인원의 탄생을 700만 년 전으로 가정할 때 이 또한 최근의 일인 것이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과일과 채소를 위주로 하는 자연식물식의 개념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사들과 과학자들 대부분은 조리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리된 음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그들 역시 익숙한 관점을 포기하지 못한다. 편견을 깨는 새로운 접근 방식, 진화론적인 접근 방식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도 모든 음식을 살아있는 것으로 먹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지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증거를 생각해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모두 편견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그런 틀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다. 나는 아주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라고 주장한다. 근원적이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관습적인 통념의 틀을 깰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야생동물도 음식을 조리해서 먹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길이 열린다. 요리는 상식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동물들은 당신이 요리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애완동물이거나 우리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이다. 수의사라는 직업이 번창하는 이유다. 당신은 자연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동물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손과 발과 치아 구조와 위와 장의 구조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 어떤 인간도 등에 난로를 짊어지고 태어나거나 트랙터의 열쇠를 손에 쥐고 태어나지 않는다. 조리는 왜 질병의 원인일까? 인간은 수만 년 동안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왔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음식의 조리가 왜 문제인 것일까? 각종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밀가루와 물과 같은 제한된 식단에서 일정 기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식이요법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음식을 논할 때 단순히 영양성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음식이 몸에 들어와 질병을 치유하고 활력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저 그럭저럭 건강한 상태와 활기찬 몸 상태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불로 조리하는 행위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보호장치로서는 의미가 있다. 요리를 통해서 해로운 것을 조금 덜 해로운 것으로 변형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동물의 시체를 칼로 도려내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없도록 유전자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조리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당신이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음식을 불에 가하면 독소가 발생한다. 당신이 음식을 불로 익혀 조리해서 먹으면 몸에서 제거해야 할 독성 물질을 오히려 발생시킨다. 조리된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췌장에 타격을 가한다. 산소가 부족하고 독성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간, 심장, 갑상선, 부신 및 대부분의 장기가 손상된다.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면 혈액에서부터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반전된다는 실험 결과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음식이 혈액에 유입될 때 우리 면역체계가 반응하는 방식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와 같은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반응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이러한 음식에 공격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를 위해 백혈구를 동원한다. AIDS와 같은 면역 결핍과 관계된 질병은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 즉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서양인들의 두 가지 주요 사망 원인은 암과 심장병이다. 그런데 이 질병들과 조리된 음식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기록들은 계속 축적되어 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만 역시 조리된 음식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가열된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리된 음식을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를 한 바구니 쌓아놓고 먹어보시라. 당신은 절대 과식할 수도 폭식할 수도 없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게 된다. 초식동물인 들소나 육식동물인 사자도 절대 폭식하는 법이 없다. 그들의 몸이 충분하다고 신호를 내리는 만큼만 먹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조리된 음식을 먹게 되면 숟가락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배는 임산부처럼 불렀으나 세포는 여전히 영양적으로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건강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끊임없이 먹어주기를 희망하는 식품업체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당신은 비만과 당뇨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치료비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고기와 공장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점차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곧 임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느냐, 행진을 멈추느냐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말이다. 조리한 음식은 거의 고지방 음식이다. 조리된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지방이다. 특히 육류와 가공정제 식품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이 들어있다. 이러한 지방은 항상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은 조리 과정에서 녹말 음식에 흡수된다. 당신은 튀긴 감자를 고지방 음식이 아닌 탄수화물 음식으로 생각한다. 탄수화물은 살이 찌니까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자튀김은 칼로리의 절반을 지방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 애플파이를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애플파이는 설탕과 사과 그리고 곡물 크러스트로 만들어진 고탄수화물 식품이다. 그러나 이 맛있는 간식의 칼로리의 50%가 지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구운 감자조차도 버터나 사워크림을 첨가하면 곧바로 고지방 식품이 된다. 탄수화물 식품은 살이 찌기 때문에 피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 식품이 아니다. 조리된 탄수화물은 각종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탄수화물은 각종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다가 범인으로 오인받았을 뿐이다. 의사는 탄수화물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진짜 범인, 즉 지방과 화학약품은 검찰 수뇌부, 즉 육류업체 및 식품회사의 비호를 받으며 오늘도 여유만만이다. 나는 현미밥이나 익힌 고구마나 감자 등 복합탄수화물 식품을 과일과 채소의 차선책으로 추천할 수는 있지만 요리사의 손을 거쳐간 지방이 가득한 요리와 공장식품인 정제탄수화물 식품은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방은 식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의 조직, 닭가슴살에도 교묘히 숨겨져 있다. 육류의 지방 함량은 부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방 함량이 엄청나게 높다. 조리된 지방은 발암물질이다. 모든 종류의 비만과 각종 질병은 지방을 가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열된 지방은 세포의 호흡을 방해하여 암과 심장병을 발생시킨다. 또한 지방을 가열하면 지방이 가진 산화방지라는 특성의 가치가 떨어진다. 일단 지방이 조리되면 빨리 부패되고 발암물질이 된다. 나는 지금 육류의 지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식물성 지방, 특히 갓볶은 견과류도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될수록 더 해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생크래커와 같은 음식도 상온에 오래 둘수록 몸에 해롭다. 고온의 조리법, 튀기기, 굽기, 볶기, 숯불구이 등은 지방을 아크로린, 탄화수소, 니트로사민, 그리고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로 만든다. 튀김 온도는 섭씨 200도에서 500도 사이다. 불포화 식물성 지방과 각종 기름을 이러한 온도로 가열하면, 특히 패스트푸드 매장에서처럼 고도로 불포화된 기름을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CIS 결합이 트랜스 결합으로 전환되고 곧바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된다. 트랜스 지방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물질로 악명이 높다.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식품의 질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포화 지방을 가열하고 수소에 노출시킴으로써 수소화한다. 섭취된 포화 지방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동맥과 모세혈관을 심각하게 막아서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의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만일 가열된 지방을 먹어야만 한다면
반드시 식품의 라벨을 읽고 포화지방이 전체 지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은 피할 것을 권장한다. 특별히 경화유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좋다고. 음식에 열을 가하는 것은 영양상의 이점이 없으며 당연히 인간의 몸에 결코 이롭지 않다. 그러나 간혹 살아있는 음식에 열을 가함으로써 특정 영양소가 더 쉽게 방출되고 세포에 더 많은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채소의 철분과 베타카로틴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두 가지 영양소만을 강조하는 환원론적인 관점은 식별되거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수십만 개의 영양소가 열로 인해 파괴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조리로 인해 몸에 유익을 주는 영양소도 있지만 시체가 되어 사라지는 영양소가 더 많다는 말이다. 살아있는 음식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영양소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십만의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몸에 유익한 영양소조차 열에 의해 변질되면 인체에 유용한지 확신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녹색 식품의 최적의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에 완벽한 균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지 않고 특정 영양소가 많을수록 좋다고 믿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사실이다. 산 음식은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나? 인간은 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가? 그렇다. 바로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이다. 그 독소가 혈관을 파고들거나 뇌에 침입하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불러들여 그 독소를 가두어 놓는다.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을 면하기 위한 자정작용이라는 통찰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독소가 빠져나가면 독소를 에워싸고 있던 지방과 수분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저절로 빠져나가고 당연히 비만과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 산 음식의 특별한 효능을 알아보자. 첫 번째, 영양분을 100% 살린다.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채소를 조리한 물을 버리면 각종 영양소도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음식을 조리함으로써 희생되는 영양소는 비타민만이 아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의 온도는 약 섭씨 40도 정도다. 바로 그 온도 이상으로 음식을 가열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형되거나 파괴된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굳어진 지가 오래다. 입에 좋은 음식, 열을 가해 부드러워질수록 몸에 나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몸을 정화시킨다. 가공되지 않은 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과일과 채소에 소화효소가 있으므로 소화에 거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여분의 에너지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에 사용된다. 조리된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면 제거하기 어려운 유독성 물질이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중단된다. 당신의 간과 신장에게 힘든 해독 작업의 양을 줄여주면 몸을 정화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세 번째, 소화가 빠르다. 과일과 채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고서 변비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폐기물의 운반 시간이 24시간 이하로 단축된다. 장에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당연히 장에서 독소가 재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독혈증, 바로 그 만병의 원인이 제거된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식 표준 식단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기물 운반 시간이 72시간 이상이다. 당신이 섭취한 음식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속에서 발효되고 부패된다. 악취가 나는 가스와 배설물의 원인은 결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부패 때문이다. 이 부패된 단백질이 폴립, 대장염, 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장질환을 발생시킨다. 네 번째, 피부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진다.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증언을 한다. 살이 빠졌으며 비염이 사라졌고 편하게 숨을 쉬게 되었고 적게 자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피부가 맑아졌으며 에너지가 넘치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한결같은 증언을 한다. 다섯 번째,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깨끗해진 혈액과 활기 넘치는 적혈구는 신체의 모든 세포마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한다. 그럼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의 미세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정화시킨다. 강물의 쓰레기를 치웠으니 강물이 힘차게 흐른다는 뜻이다. 여섯 번째, 비만은 저절로 해결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민다면 독소를 품고 있던 과도한 지방과 수분도 빠져나간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므로 배가 부를 정도로 충분한 양을 먹어야 한다. 당신이 근력 운동을 병행할 생각이라면 더더욱 충분히 먹어야 한다. 일곱 번째, 삶에 활력이 넘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민다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비해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불에 익힌 음식으로 채식을 하던 사람도 진짜 채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감기, 독감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여드름이 사라지고 만성 당뇨병, 칸디다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적게 자도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므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당연히 장수의 길에 제일 먼저 들어서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식을 바꿀 것인가?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아니, 평생의 음식 습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란 말인가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왔다. 고정하시라. 나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시중의 장사꾼이 아니다. 당신이 이제껏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강한 동물인가를 증명하는 셈이다. 당신은 서서히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죽어있는 식단에서 살아있는 음식의 비율을 점차 높여가기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은 그대로 두고 아침을 과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한다. 나 또한 이 방식이 음식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것이 익숙해지면 점심도 과일식으로 바꾼다. 머지않아 저녁 식단이 도전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 식사에서 과일식으로 시작해서 조리된 음식으로 끝내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한다. 차차 식사의 초반에 먹는 과일의 양을 늘려서 마침내 완전히 과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과 비만으로 나를 찾아왔던 환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아침은 차 한 잔으로 간단히 한 다음 점심을 과일로만 먹고 저녁에는 천천히 과일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고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의 몰랐던 맛에 감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약 2주 정도만 지나면 그로 인해 변화되는 자신의 외모와 정신적인 쾌적함에 다시 한번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의욕이 급증할 것이고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점점 더 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이 왜 아직도 조리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조리된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데 과연 조리된 음식도 우리를 좋아해 줄까? 거듭 말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조리가 자신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식, 즉 씨앗이 모두 사망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죽이는 인간에게 영양이 풍부한 과즙을 내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말이다. 살아있는 식물을 불로 익혀 씨앗을 죽이는 인간이 다시는 자신을 먹지 못하도록 건강을 망치게 할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말이다. 당신이 열을 가해 과일과 채소의 생명을 파괴한다면 그들도 결국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비록 열을 가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섞어 조리한 음식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면 죽은 음식과 산 음식의 차이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인식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나를 포함한 수천 수만의 동지들이 이를 증명한다. 명연 반응을 반가워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를 식단의 주 메뉴로 먹기 시작할 때 명연 반응, 즉 해독 증상을 경험한다. 명연 반응은 해독의 일시적 증상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기 바란다.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을 때도 우리는 똑같은 명연 반응을 경험한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음식을 바꾸는 것은 마약류의 명연 반응에 비해서 그리 살벌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더러워진 집안을 청소할 때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 이 명연 반응은 신체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년 동안 조직과 장기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독소를 혈류로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몸은 현명하므로 우리 몸은 항상 내 편이므로 항상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독소를 제거한다. 명연 반응은 대체로 가볍고 불편한 정도에서부터 완전히 심한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그 어떤 불편함도 미래에 일어날 위험보다 덜 심각하고 더 짧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반가워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피로감, 콧물, 두통, 소화장애, 체중 감소, 피부 트러블, 혈압 저하 등이 있다. 이보다 드물지만 때로는 설사, 구토와 같은 명연 반응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생각해 보시라. 설사 후의 몸은 얼마나 개운하며 여러 번의 기침 후 가슴은 얼마나 쾌적한가 말이다. 초기의 경우 소화관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장내가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장은 운반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다. 당신은 각종 육류와 정제식품을 먹었고 그것들은 이 장 속에서 발효되거나 부패되어 가스를 일으켰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정화되면 이 가스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극복하지 않고는 질병과 비만의 치유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말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음식을 바꿀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피곤함을 즐겁게 맞이하시라. 살아있는 음식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각종 육류와 화학약품에 범벅이 된 공장 음식 등 각종 자극적인 음식의 영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라. 참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 첫 번째,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인가? 정상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음식은 가짜 음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음식은 미각을 만족시켜야 한다. 신선하고 잘 익은 유기농 자연식품이 맛까지 좋다면 안성맞춤이다. 자연식품, 특히 과일은 최적의 상태에서 자신을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에게 먹여야만 그들의 자손을 멀리 퍼뜨릴 수 있다. 살아있는 음식의 품질은 맛에 비례한다. 맛있는 음식이 고품질이라는 말이다. 조리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도 변형되지 않은 자연 상태.
바로 그 상태로 섭취할 수 없는 음식을 인간의 식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서 직접 구한 식품에 적응해왔다. 인체의 생리학은 조리되거나 가공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영양이 파괴된 음식의 섭취에 적응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만을 해결하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입맛에 맞게 식품을 요리하고 가공하는 것을 피하시라.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효소는 완전히 파괴된다. 당신이 만일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소화하고 그 음식을 몸속에 동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 1천여 개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 음식 자체가 가진 효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 이것은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인가? 인간의 식단에 적절한 음식이라면 유해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양이 적든 많든 순하든 독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포 및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독하다. 세 번째, 이것은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인가? 소화 및 동화에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가 내재된 음식,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 인간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음식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어야 한다. 당연히 인간 역시 손상되지 않은 소화체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자연 상태에서 적응해온 음식물을 매우 효율적으로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특정 음식물을 매우 쉽게 소화시킬 수 있게 적응했다. 몸의 작동과 소화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로 소비하면서 특정 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동화시키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면 소화가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는 사실상 소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저 흡수만 하면 된다. 이들은 흡수 직후 매우 쉽고 빠르게 동화된다.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으므로 그 여분의 에너지는 몸속에 독소를 배출할 힘을 얻게 된다. 진수성찬 후에 당신은 100m를 달릴 수 있는가? 아니면 사과 5개를 먹고 100m를 달릴 수 있는가? 당신의 두뇌에 들어있는 지식과 편견을 모두 덜어내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라. 네 번째, 이것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는 음식인가? 당신은 무엇이든 골고루 먹으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이것저것 섞어서 골고루 먹으면 살도 찌지 않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배웠다. 그래서 당신은 건강해졌는가? 그렇게 골고루 먹었는데도 병원이 환자들로 넘치고 피트니스 클럽이 번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는 것은 휘발유를 넣는 차량에 경유도 넣고 물도 섞고 액화가스도 넣는 것과 같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몸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 음식에 포함된 것을 쉽게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간단히 먹어야 한다. 만일 소화할 수 없고 흡수할 수 없다면 영양소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250cm의 발 사이즈에 280cm의 구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명품이라도 280cm의 발 사이즈에 250cm의 구두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몸에 부담이 있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으로 인해 당신 몸속의 영양분마저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 끼의 식단에 4에서 5가지 이상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은 깨끗하게 씻는 것 외에는 준비가 거의 필요 없다. 그러나 서로 어울리는 조합으로 먹어야 한다. 음식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쉽게 소화된다면 한 끼에 2에서 4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소화를 간단히 하는 제철 음식 몇 가지만 선택하고 그런 방식을 꾸준히 유지시키기만 하면 된다. 자연 탄수화물의 중요성.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이 어떤 음식, 즉 탄수화물, 단백질 또는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단순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바로 그 단순당으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요한 연료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세포 중 일부, 예를 들어 뇌, 적혈구 그리고 몇몇 신경조직은 거의 전적으로 포도당이라는 연료 공급원에 의존한다. 호모사피엔스의 혀, 맨 앞에 단맛을 감지하는 기관인 미뢰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에서 대부분의 식품업자들은 가짜 단맛을 무기로 우리의 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정제된 단순탄수화물은 몸속의 미네랄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치아 속의 미네랄이 빠져나와 이가 썩고 뼈 속의 미네랄이 빠져나와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말이다. 당뇨 환자들의 상당수가 치아와 뼈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말이다. 많은 영양학자들과 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칼로리의 60에서 80%를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나는 식단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제공하는 총칼로리 배분율을 한 자릿수 각각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당신에게 80% 또는 그 이상의 탄수화물을 적극 추천한다. 사실 우리가 80% 미만의 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소비한다면 결국 단백질, 지방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며 이 중에서 특히 지방을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건강상의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섭식장애, 극심한 허기짐, 무기력감, 체력 저하, 그리고 지방의 과다 섭취와 관련된 모든 증상이 발생한다. 또한 일일 칼로리 중 단백질이 제공하는 열량이 10% 이상이 되면 체력 저하, 산성 독혈증, 골다공증의 전조, 신장병, 관절염, 면역기능 장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칼로리의 10% 이상을 지방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그리고 기타 많은 질병으로 이어진다. 너무 적은 탄수화물, 너무 많은 지방, 너무 많은 단백질 등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탄수화물이란 가공되고 열처리된 국수와 라면과 빵 등의 가짜 탄수화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에서 가져온 진짜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는 동물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일 당신이 어떤 어린 동물을 애완용으로 선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동물이 무엇을 먹는 동물인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삼촌이 선물했을 수도 있고 이웃으로부터 분양받은 동물일 수도 있다. 그 어린 동물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 동물들에게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 동물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렇게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은 당신이 제공한 음식을 못 본 채 할 수도 있다. 어린 고양이는 인간에게는 맛있는 사과를 내주면 고개를 돌릴 것이다. 나는 내가 야생에서 구조했던 어린 동물들과 함께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있다. 같은 방식으로 어린 아기에게 실험을 해보자. 아기가 노는 방에 자연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생소고기와 사과를 함께 방에 놓고 아기 뒤에 앉아보자. 그 아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놀며 어떤 것을 먹는지 관찰해보자.
우리는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다. 이번엔 한쪽에 생땅콩과 같은 생견과류 또는 쌀이나 보리 같은 요리하지 않은 씨앗류를 놓고 다른 한쪽엔 신선하고 달콤한 오렌지나 사과를 놓아보자.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류, 과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자. 초등학생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 아이는 당연히 달콤한 과일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복잡하고 현학적인 용어와 이론으로 당신을 설득하고 싶지 않다. 진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생물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파스테르의 병원균 이론은 폐기되었다. 19세기 전후 대부분의 기간에는 신선한 과일이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지금처럼 요리라는 행위가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운동은 130년 전에도 현재만큼 활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병원균 이론이 나오면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1878년에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에 있다는 이론을 발표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 미생물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이론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포로 인해 급기야 각종 의학단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음식을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고 권고하게 되었다. 사과와 토마토와 같은 과일까지 불을 사용해서 조리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의사들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에 조리한 음식이 표준 음식이 되었다. 나로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 파스테르의 이론은 질병과 치료의 의학적 모델의 기본 법칙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야 말았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병원균 이론은 아직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다음으로 이야기할 코흐의 가설에 의해 그 반대가 사실임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코흐의 가설. 유명한 19세기 박테리아학자 로버트 코흐는 다음 4가지 논리적 규칙을 정했다. 특정 미생물이 특정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4개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코흐의 가설은 전혀 어렵지 않다. 당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중학생 정도의 지적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정 질병의 환자 모두에게 존재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 특정 병원균을 환자로부터 분리하여 체외에서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질병에 취약한 새로운 숙주에게 이 특정 병원균을 주입해서 해당 숙주에게서 동일한 질병이 발생해야 한다. 네 번째,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숙주로부터 동일한 병원균을 다시 한번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 때문이다라는 파스테르의 이론은 영원히 이론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코흐의 가설들에 반대되는 증거는 당신도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주 확실한 예를 2가지만 들어보겠다. 첫째,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병원균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증상 없이 지낸다. 이것은 코흐의 가설 첫 번째에 반대된다. 둘째, 반대로 특정 질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병원체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코흐의 가설 첫 번째에 반대된다. 파스테르의 인생과 빛나는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매혹적이다. 동료들과 수년간 토론한 끝에 그는 결국 죽음에 임박하여 병원균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으나 임종 직전의 진실을 고백했다는 말이다. 그는 독성이 있는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질병이 자라나는 환경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 인간은 독성으로 인해 황폐한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병원균이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이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질병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방이 적은 음식을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최대로 신선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 모기는 고인 물의 원인이 아니다. 파리는 배설물의 원인이 아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몸의 병원균, 즉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들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다. 그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모기나 파리처럼 먹이가 많은 독성 환경에 병원균이 자리를 잡을 뿐이라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고인 연못에 물을 빼거나 배설물을 청소하면 모기와 파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인체 내부의 유독성 폐기물을 먹고 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당신이 그 오염의 원인을 없애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이러한 병원체의 숙주가 될 수 없다. 이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동원해야만 설명될 이론이 아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살도록 설계된 동물이다.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산다. 과일을 먹는 영장류를 뜻하는 플루저보어는 주식이 과일이고 부수적으로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먹고 사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일에는 토마토, 오이, 피망과 같은 채소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실제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원초적으로 과일을 주식으로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정말로 과일만 먹고 사는데 나는 이런 식습관을 100% 권장하지는 않는다. 부드럽고 색이 짙은 녹색 잎채소 역시 최적의 영양과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적으로 과일은 육식동물에게 고기가 그렇듯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인간의 영양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준다. 과일은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그것도 인간에게 필요한 최적의 비율로 말이다. 물론 특정 채소나 특정한 음식들의 경우 특정한 영양소의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일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딱 필요한 만큼만 함유하고 있다. 성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